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통일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필요한 변수들에 대해 어떻게 가정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제시한 여러 가정의 근거에 산출한 통일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표는 북한 주민의 순이주 규모에 따라 구분한 시나리오별로 남한 지역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결과입니다. 지난 시간에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가정만 말씀드렸는데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투자 수준을 저투자, 중투자, 고투자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은 중투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제시되어 있으며 가장 아래의 줄은 2025년부터 2054년까지 분석기간 전체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북한 지역 주민의 이동 규모가 적을수록 성장률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또 투자가 많을수록 성장률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투자를 기준으로 보면 통일 이후 30년간 남한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1.37에서 1.61%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많을수록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지역 주민의 이동 규모가 적을수록 성장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 지역 주민이 많이 이주할수록 통일 비용이 증대하여 투자가 줄어들고 촉료소 생산성 증가율도 낮아지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통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통일의 영향보다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통일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보면 어떠할까요? 신석하 등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2054년, 즉 통일 30년 후 남한 지역 GDP 규모는 통일하지 않은 경우의 86.9에서 97.8% 수준입니다. 통일 시 통일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남한 지역 경제 성장률은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 지역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예상될까요? 이 표는 북한 주민의 순이주 규모 시나리오별로 북한 지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 결과입니다. 표 작성 방식은 앞서 본 남한 지역 결과와 동일합니다. 표를 보면 일단 남한 지역보다 성장률이 훨씬 높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가장 아랫줄의 2025년부터 2054년까지 평균 성장률을 보면 중투자 기준으로 7.31에서 7.82%로 앞서 본 남한의 평균 성장률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또 현재 북한의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 보면 남북 경제 통합은 북한 경제 성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 직후에는 연평균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그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로 인해 취업자 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총 요소 생산성도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이처럼 남한보다 북한 지역에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를 보시면 북한 지역 주민의 이동 규모가 적을수록 또 투자 규모가 클수록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남한 지역과 동일합니다. 이는 통일 이후 인구 이동의 자유화를 추진하더라도 그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한 전체로 보면 어떠할까요? 통일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남한 지역이 북한 지역에 비해 경제 규모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둘을 합해보면 남한 지역 경제 성장률의 영향을 크게 받아 통일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5에서 2%에 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현재 50배 정도인 남북한 지역 경제 규모 격차는 통일 30년 후에는 8에서 12배 정도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5에서 2%에 그친다는 결과에 대해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연구에서는 인구 이동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통일 이후 대규모의 인구 이동은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당 기간 동안 인구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통일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통일한국의 1인당 GDP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한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은 통일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 결과인 KDI 추계와 통일한국의 1인당 GDP 추계 결과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2024년 소득 수준을 1로 놓고 지수화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KDI 추계는 앞서 여러 번 인용한 신석하 등의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남한 1인당 GDP 전망치가 가장 큰 것이 맥스, 가장 적은 것이 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통일을 고려하지 않은 KDI 추계에 비해 맥스 추정치도 값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54년 상황을 보면 맥스와 민 값은 각각 KDI 추계의 76.5%와 90.5%입니다. 앞서 GDP 규모 비교 시에는 86.9에서 97.8%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GDP를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는 통일 시 북한 주민의 이주로 인해 남한 지역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지역에 대해 보겠습니다. 북한 지역 1인당 GDP 전망치를 보면 그림과 같이 2024년 1인당 GDP를 1이라고 했을 때 2054년에는 10에서 12배 수준으로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30년 사이에 북한의 소득 수준이 10에서 12배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연평균 1인당 GDP의 증가율은 8에서 8.6%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북한 지역 1인당 GDP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30년 후에도 남북한 지역 1인당 GDP의 격차는 여전히 커서 북한 지역 1인당 GDP는 대략 남한 지역 1인당 GDP의 20에서 3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기에 북한 지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고 해도 격차는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일이 현재 남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1인당 GDP, 즉 1인당 국내 총생산보다는 1인당 GNP, 즉 1인당 국민 총생산이 더 적합한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한 지역 1인당 GDP가 통일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생산성과 임금 수준이 낮은 남한 거주 북한 주민까지 포함해서 계산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 남한 주민만을 놓고 보면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인당 GNP를 추계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림과 같이 남한 지역 1인당 GNP가 최소치와 최대치 모두 1인당 GDP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통일을 고려하지 않은 KDI 추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직후부터 인구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통일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성장회계 방식을 이용해 통일한국의 경제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투입, 자본 스톡,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율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선행 연구, 독일을 비롯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2025년 통일을 가정할 경우 통일 이후 30년간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남한 지역은 1.3에서 1.7%, 북한 지역은 7에서 8.1%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북한 지역 간의 경제 규모 격차는 크게 줄어들겠지만 소득 수준의 격차는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남한 지역의 경우에는 통일을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경제 성장률과 1인당 소득 수준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입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북한 지역에서 30년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도 남북한 지역 소득 수준 격차는 여전히 4배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소득 격차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파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통일에 대해 경제적 측면에서 과도한 기대나 우려는 삼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인구 이동의 자유화와 같은 급진적 조치가 취해질 경우 남한 지역 1인당 소득 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만약
이러한 급진적 조치 없이 점진적인 형태로 경제 통합이 추진될 경우에는 이보다 상황은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한 지역 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사점은 북한 주민 순이주 규모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순이주 규모가 과도할 경우에는 남한 지역에서 실업률 상승, 사회적 갈등 증폭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이주를 통제하는 것도 인권이나 정치적 측면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적정 규모를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북한에 잔류하는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서 소개해드린 분석 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추정은 성장 회계 모형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추정 과정에는 많은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이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강의한 북한 경제의 어제와 오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강좌를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